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인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이 대표 관련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전 비서실장 전모 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아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측근들이 자꾸 목숨을 버리고 있다며 이제 무서운 비극을 끝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 전 대변인은 자신과 관련한 조사가 비상식적이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BC 첫 경기인 호주전 충격의 패배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린 우리 야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운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상대로 대표팀은 좌완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전 씨가 자택에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대표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쓴 내용도 있었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FC 사건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자신만 기소돼 있지 않냐며 그분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주변 인물이 세상을 등진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대부분 검경 수사의 변곡점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앞서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숨진 전모 씨의 이름을 여러 차례 함께 올렸습니다. 과거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으로 일하며 이 대표와 네이버 사이에서 성남FC 후원금 유치 실무를 담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 고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로 꼽혔던 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재작년 12월 민간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역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다 같은 달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공사 내부 문건을 대장동 일당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중징계 통보를 접한 직후였습니다. 이후 대장동 수사는 한동안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 씨의 지인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인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고인의 개인 카드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지난해 1월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도 돌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남은 이 대표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본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을 이유로 소폭 하락해서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4%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8%로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노조 대응에 이어 외교와 일본 관계 개선이 뽑혔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첫 번째, 그 뒤로 외교가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은 지난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반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8%로 전주보다 1%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32%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미일 이렇게 세 나라 관계를 더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죠.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강제동원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a great time, I think, i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U.S., South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and certainly in the U.S.-Korea allianc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could finally start talking about maybe how to involve more Korea more into the Quad arrangements, and expand that into something larger.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수출 통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here will be discussion of the export controls that Japan has placed on certain intermediary goods for the making of chips, the so-called whitelist. 외신들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며 중국,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윤 대통령 초청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에 나온 점을 주목하며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1,100조 원이라는 국방 예산을 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8,420억 달러, 우리 돈 1,111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3.2%인 260억 달러,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I'll not allow the cuts, the need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or our military that help keep us safe. We're the greatest fighting forc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 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 377억 달러, 약 5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과 나토의 전략적 억제,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지만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앞서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7.2% 늘려 29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음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 바로 반도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여러 독소 조항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경기 때 어마어마한 돈 벌어서 불경기 때 버티기도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로운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에 또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데 호경기에 벌어놓은 추가적인 이익 그거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경기에 버틸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돈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초과 이익의 도대체 기준이 뭐죠? 그리고 그 기준을 왜 미국에서 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특히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 동안 반도체 투자를 못한다는 이 가드레일 규정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쓴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가드레일 조항 그거 적용해버리면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성이든 SK든 공이 뭐 D램이 됐든 낸드 플래시가 됐든 한 40% 정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수출도 40% 이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지어서 생산하고 있는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들이 다 고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의 생존 반도체 매출의 한 30% 이상인데 우리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완제품과 관련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할 소리 해야 되는 거고 중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할 소리를 못하고 있다. 그럼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통상 현안을 합의하면서 반도체 보조금이 경영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 아래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 ASML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회사의 9세대 장비들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에 슈라이네마흐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로 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의 언급은 결국 ASML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중국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ML은 슈라이네마흐 장관 서한에 대해 심자외선 장비 수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 확대 방침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행정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가 지금까지 일부 남아 있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모두 사라집니다. 지난 1월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 2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이런 조치를 결정한 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한때 18%를 웃돌기도 했는데 지난달 말에는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 내 환자 발생도 지난해 말 이후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집계 결과 중국의 주간 신규 환자는 12월 마지막 주 4천만 명 정도에서 지난달 말 7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사실상 모두 해제되는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지난 1월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1월 2일부터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중국 내 대유행이 하향 추세에 접어들자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했고 지난 1일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1,335명으로 어제보다 500명가량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7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는 300명 정도 많아서 정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도 6주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으로 전날보다 3명 늘었고 사망자는 12명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다가 또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또 그 뒤에는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기상재난 기자 연결해서 변화무쌍한 봄 날씨 전망과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오늘과 내일 마치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네, 오늘과 내일은 3월의 초봄 날씨가 아니라 6월 초 초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네, 기온이 가장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남 지역으로 화순이 27도, 광주도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 대구와 대전 25도, 서울 22도 등으로 평년보다도 10도 정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원인인데요. 때이른 고온 현상은 주말인 내일까지 이틀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렸다가 그 뒤에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꽤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난 주말과 비가 그친 뒤 월요일 사이 기온차가 무려 22도나 크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사나흘 정도 널뛰기 하듯 심한 변화를 보이는 봄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1월 한 달 만에 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였다가 12월엔 흑자로 돌아선 뒤 다시 흑자를 이어가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5억 2천만 달러 적자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74억 6천만 달러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월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 차관 회의에서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까지 나빠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무역 적자가 1월보다 상당폭 축소된 만큼 2월 경상수지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은 있겠지만 연간 200억 달러대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인과 공무원까지 몰리면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직 공무원이나 직장인까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남들이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연봉도 좀 높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복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등용문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그런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딱 있는데 그 직무가 잘 안 맞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들도 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연봉과 워라밸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지만 지금은 근로소득과 시간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회사의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관을 쫓아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시작한 한우 할인 행사를 이번 달엔 대형마트들이 이어봤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한우 도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한우 농가가 위기를 맞자 유관단체가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확산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농협 하나로마트 한우 반값 할인 행사의 바통을 대형마트가 이어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반값 한우를 살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를 가격을 싸게 좀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잘 먹겠어. 올해 이제 행사가 좀 많아졌는데 좀 소비자로서는 어떠신가요? 소비자는 좋죠. 세일 많이 하면. 그러시군요. 하나로마트의 반값 한우 행사에선 계획된 물량인 400톤을 훨씬 넘은 568톤이 팔렸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반값 할인 행사 대상을 기존의 국거리 불고기에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이번 주말 봄 피크닉에서 먹기 좋은 등심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도 일주일간 평소 3주치 물량인 한우 전 품목 60톤을 40%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한우 도매값 하락세가 여전하고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심지어 도매값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 농가와 대형마트, 소비자 단체가 함께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확산하는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가격이 도매 가격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소비자 가격도 연동성이 있어서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한번 투명하게 바꿔보자는. 농협은 인하된 도매 가격으로 한우를 유통하고 전국 1,500여 개 하나로마트에도 권장 판매 가격을 매주 공개하며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줄어드는 흐름 속에 송파구 아파트값이 11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기류가 바뀔지 기대감이 등장하자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오니까 다들 봄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직 봄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다 내림세입니다. 내림세인데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송파구 많이 떨어졌거든요. 강남 4구 가운데서도 3구 가운데서도 비교적 많이 떨어졌는데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3% 일단 상승세로 반전한 건 맞습니다. 11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 물론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에는 0.1% 내외로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건 맞지만 도봉구, 강북구 여기에는 여전히 0.3% 넘게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이제 0.3%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고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집값이 한국은행도 그랬거든요. 올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일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주거 선택권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지원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매 절차가 끝나서 피해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던 기존 방식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는 쇼핑몰 주소는 지오바이.com, 톱세일코리아.com, 후키.com 등으로 각각 사이트 도메인은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이 비슷한 걸로 봐서 같은 사업자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해외 직구 쇼핑몰 표시가 없고 회원 가입 없이 카드 정보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제품을 사도 통관 고유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 터미널로 되돌아왔고 승객 210여 명과 승무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실탄이 기내에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에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1,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그러고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업자분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사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무면허로 고개 운전을 한 건 물론이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검거하고 보니 대부분 10대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오토바이 수십 대가 요란하게 음악을 틀고 도로를 달립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 단속 나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을 향해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급기야는 순찰차를 들이받더니 동승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합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원정은 폭주족. 당시 2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심을 마음대로 누볐습니다. 경찰은 무법질주를 주도한 10대 A씨를 먼저 체포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25명이 붙잡혔는데 대부분이 SNS를 통해 만난 10대였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떼어버리기도 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팀, 서울 팀, 부천 팀, 이게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또 무등록 오토바이도 있었고 그리고 무면허인 애들도 있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폭주족 전원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 페이퍼텍은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철거나 원상 복구하는 중에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을 개별법으로 연장해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무더기 불법 건축물로 고발된 한솔 페이퍼텍. 결국 60여 건은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됐고 10여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적발해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대책에서 77건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한솔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와 행정행위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불법 건축물을 고치는 중에 개별법으로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해준 것도 논란입니다. 담양군청 내부에서도 부서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담양군이 나서서 악취, 매연, 소연, 온갖 공해에 시달리는 고통사에 사는 저희 주민들 좀 돌봐주시기 강력하게 부탁드리면 법에 입각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 재산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행정행위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법을 일탈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면 당연히 지탄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벌써 4년째 주민들이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담양의 한솔 페이퍼텍.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 속에 옮기는 게 답이라는 주민의 입장과 나갈 수 없다는 한솔 페이퍼텍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12년이 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매일 늘어난 원전 오염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는 올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국 결정했죠. 이에 우리 정부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 확보하고 있는지 양회영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원전 폭발로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용량은 이미 97%까지 가득 찬 상태.
이에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약수통. 우리나라 연안에서부터 멀게는 300km 밖에서 떠온 바닷물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실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은 국제 수영장 규격인 2,000톤의 바닷물 속에 방사능 오염수가 한 방울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중 삼중수소 분석 가능한 농도 수준은 국외 타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수준보다 10배 정도 더 낮은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소를 분리해 농도를 측정하는데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최신 장비를 쓰고 있어 지금보다 시간을 더 줄이기 어려운데 오염수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최소 2달 전 해수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에 밝힌 대로 방류 전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와 그걸 얼마나 확실히 감시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미사일 수십 발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7시간 동안이나 공습 경보가 울린 키이우의 새벽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주거용 건물이 부서지고 자동차 등이 불에 탔습니다. Я чула дуже сильний вибух, дуже сильно підірвались з постелі. Я зразу вискочила і горіла перша машина тут одна.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동부의 헤르손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발과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하르키우 등은 전기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Це дуже набридло, але ми взагалі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не вина нашої влади, а це вина тих, хто до нас зайшов.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도 운영 전력이 또 차단됐습니다.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방사능 사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this is the largest nuclear power station in Europe, operating for the 6th time unde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What are we doing?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습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2 мар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ции в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지난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브ян스크주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공작팀이 민간인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러시아 의용군이라고 밝힌 이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법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차량을 동원해 벤구리온 국제공항 진입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해외 방문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일정이 잡힌 날이었는데 도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진입도로가 이스라엘 국기를 단 차량 행렬로 꽉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공항 진입로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뒤집을 수 있는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고 시민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I came here this morning to demonstrate with my whole family becaus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hange the system here so that the government can enact any laws that they want without any restrictions.
2달 넘게 반대 시위를 벌여온 시민들은 9일을 독재에 대한 저항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전국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시위에 참가했고 직장인과 농부들, 예비군 3천여 명도 동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항 진입도로가 사실상 마비되자 해외 출장 예정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결국 헬리콥터로 이동했습니다. 시위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문 일정도 감안해 시위 날짜를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המטרה כאן היא להפיל ממשלה שנבחרה באופן דמוקרטי רק לפני כמה חודשים ולהביא לבחירות שישיות. אנחנו נעשה הכל כדי למנוע את שיבוש חייהם של אזרחי המדינה. 실제로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예비군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물대포를 배치하고 경찰 수백 명이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을 가진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이며 사회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가에서 현지 시각 9일 밤 테러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으로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텔아비브 중심가 디겐고프 거리와 벤구리온 거리 사이에 있는 카페 인근에서 3명의 민간인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한 명은 위중한 상태고 다른 한 명은 중상, 나머지 한 명은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되고 다른 한 명은 도주해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 현지 시각 9일 밤 총격이 발생해 다수가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함부르크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명이 크게 다쳤고 일부는 숨졌다며 현장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수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독일 빌트지는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DPA 통신과 빌트 등 독일 매체들은 총격이 이날 오후 9시쯤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서 행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WBC 예선리그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복병 호주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8강 진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숨에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만약 오늘 저녁 일본전에서도 패한다면 사실상 예선 탈락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2점을 먼저 내줬지만 양의지의 3점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은 대표팀. 하지만 믿었던 후반 마운드가 무너진 것이 뼈아팠습니다. 김원중이 4대2로 앞서던 7회 3런 홈런을 맞더니 양현종도 8회 다시 3점포를 호주에 헌납했습니다. 대표팀은 8회 말 8대7까지 추격했지만 단 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공격적으로 풀어나가고 득점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이길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7회 강백호가 2루타를 치고 나가고도 세리머니에 정신이 팔려 어처구니 없이 태그아웃 당한 장면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호주전 연승 기록이 8연승에서 멈춘 우리나라는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또다시 1라운드 1차전에서 패배하는 징크스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Very proud of the team, the resilience they showed. Very tough game, very strange game. 우리의 운명을 가를 한일전은 김광현과 다르비슈의 선발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호주에 대량 실점한 우리 투수들이 오타니 쇼헤이 등 막강 일본 타선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아쉽게 첫 경기를 놓쳐 8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우리 대표팀. 이제 우승 후보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낮 동안 겉옷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0도 가까이 올랐고요. 전남 화순의 경우 2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 3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초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20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등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휴일에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불씨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